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처음 가입됐을 땐 선진국 클럽에 가입됐다 이런 자축까지 했었습니다. 이 OECD가 특정 국가 하나만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내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한국을 두고서 경고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발전 시대의 낡은 경제구조 그대로 가다간 계속 추락할 것이다 라는 경고와 더불어서 디지털화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한국 GM이 심상치 않습니다. 2조가 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사로 이자는 또 꼬박꼬박 고리로 빼가고 있습니다. 노사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회생이나 자구 노력도 없어서 군산 자체가, 도시 자체가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철수를 위한 출구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국감에서 나왔는데요. 상황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때마다 여러 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만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말 들으면서 사실 정확한 의미가 뭔지, 왜 국고채 10년에 이렇게 기준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뉴스 경제 수업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됐다라고 자축까지 했지만 이 세계 경제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분석 보고서를 많이 내놓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이후부터 한국은 생산성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대기업 수출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어떤 성장 모델, 개발 시대의 모델이죠. 이런 것들이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노동 생산성도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반복해서 나왔었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도 크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새 정부의 대안들 과연 이 구조까지 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또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OECD 발표 조사가요. 상위 17개 국가 대비 근로시간당 생산성 봤더니 35개국 중에 33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OECD 가입했지만 국민들이 좀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말석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OECD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소득 국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생산성도 낮다는 것은 쭉 그래 왔고요. 네.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 개발하고 나서 계속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서 네네. 오늘날 같은 임금과 소득의 나라가 됐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되는 거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성 성장이 둔화 내지는 사실은 퇴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이 이제 훨씬 우려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이고, OECD 중에서 좀 우리가 꼴찌에 있는 건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셨습니다. 근로시간 대비 시간당 생산성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즉, 일하는 만큼의 시간 대비 생산성 문제인데, 이 이유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근로 생산성을 노동자들이 열심히 뛰고 그러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를 네네.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무신 만들고 가방 만들다가 반도체 네. 만들고 차량 만드는 거로 산업이 자꾸 고도화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낮은 것은 그런 고부가가치를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남한테 하청받아서 봉제 사업을 할 때 하고 내 브랜드로 고급 명품 옷을 만들면 전혀 다른 부가가치를 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산업 고도화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네. 원인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 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일부 제조업에 편중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소 영세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요. 우리 기대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높고 그러니까 학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장년층의 교육 수준이 많이 낮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50대 이상의 평균 전체 이제 50대에서부터 90대 뭐 이때까지 다 보면 9년밖에 안 됩니다. 교육연한이요. 한 중졸 정도인데 그 중에서 또 여성들은 훨씬 교육 수준이 낮거든요. 장년층에 가면 이런 분들은 이제 고부가치 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력 구조에 압축 성장에 그 제약이 있다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규제인데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고부가가치 높은 산업이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많이 편중이 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부 부가가치가 낮은 자영업이나 영세업 이런 서비스만 있고 고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정말 뭐 세 가지 얘기 들으면서 이 과거 부모님 세대만 떠올려 봐도 뭐 학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대기업 간 격차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런 데 비해서 서비스업의 수준,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질은 또 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도 그렇고 좀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교수님? 예, 이제 많이들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데 임금 격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2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생산성은 3분의 1로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생각하시면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은 소득을 많이 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식당 하시고 편의점 하시고 제과점 하시는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그쪽에 고용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부가가치가 워낙 낮아서 그 격차가 아주 크게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1시간을 일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1시간을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재화랄까요? 돈 벌어들이는 돈이 낮다. 전체적으로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연결되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저숙련 서비스 좀 이른바 말씀하셨다시피 뭐 질렀다라는 표현은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이런 서비스업들로만 좀 많아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 혹은 여기 OECD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제 전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우려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게 통계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한 35%에 해당하는 제조업 그 고용 비중이 지금 한 16% 이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이 그 자동화가 쉽기 때문에요. 해외 이전도 쉽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제조업에서 고용이 계속 이제 퇴출되고 그걸 받아줄 서비스업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서비스업의 특징이 뭐냐하면 교육 수준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교수, 뭐 금융, 컨설팅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고학력의 에리트들만이 진입이 가능하고 육체 노동 중심의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 소득 격차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또 지나치게 관치 규제 하에 있어서 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고용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조업의 일자리 줄어드는 것을 이 서비스업에서 높은 임금으로 받아주는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또 그거와 더불어 소득 수준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변호사, 의사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이 많아질수록 임금의 격차, 소득의 격차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 많이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뭐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고용 인력도 많고 숫자도 많지만 사실 이 돈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득도 적고 무엇보다 임금 격차 얘기를 하고 있고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법을 꺼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격차의 심각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되는 원인의 한
60% 정도를 이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아주 절실하고요. 또 특히 제조업마저도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소위 슈퍼스타 이코노미라서 한두 기업은 이익을 잘 내고 나머지는 잘 못 내고 이런 현상이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반도체 같은 것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업을 왜 우리나라에서 잘 산업 육성을 못하냐 하면 첫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이 잘 없어요. 서비스업은 언어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이 뭐 과거에 식민지가 있었던 나라들이나 영어를 쓰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요인도 하나 있고요. 네. 워낙 규제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규제가 다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네. 은산분리 강화해야 된다. 네네. 그 병원은 비용으로 남겨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 한 번 고용하면 이제 해고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아주 소수 인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잔업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친고용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노동 유연성이 없다, 이런 노동성이 말씀이죠. 없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일이 늘어나면 쉽게 고용을 했다가 네. 뭐 파트타임이나 이런 시간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유연성이 돼서 많은 사람이 뭐 저기 전일제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그 노동에 많이 참여해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데요. 이게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기업의 그 고용 비중이 한 12% 남짓하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전체 고용의 한 5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의 고용을 하게 해주는 그 성공 사례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그렇고요. 좀 이동 뭐 여러 가지 노동 단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데 일단 궁금한 점이 지금 사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아주 경제 중심 줄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된 이 OECD 지적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단지 이렇게만 정책을 취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틀을 바꿔놓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규모 사업장에 좀 많이 취직하거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소득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예, 자꾸 이렇게 개인의 소득 격차에 집중을 하다 보면 큰 걸 놓치게 되거든요. 네. 이 독일의 이제 성공 사례로 많이 얘기하는 하르츠 개혁을 보면 그 미니잡이라서 짜투리 일자리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고용하게 해주고 하도록 해주고 그럼으로써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인구 중에 65% 정도가 고용률이었는데 그 개혁을 하고 75%로 늘어났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한 분이 전일제로 일을 하지만 주부가 아기 기르느라고 집에 있다가 뭐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면 참여가 늘어나면 그분이 그 짜투리 일자리에서 벌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작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가족의 경제 참여 인구가 많아지면 그 가게는 튼튼해지죠. 가게 소득은요. 그래서 개인 소득하고 가계 소득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자꾸 한 개인의 고용 보호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계 구성원이 많은 경제 참여를 하게 해주면 이제 소득의 그 개선 효과가 나니까 이런 쪽으로 다른 나라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독일이 성공한 거 보면 그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낮게 올라가서 전체 대외 경쟁력이 확대돼서 이제 그 유럽의 환자였다가 유럽의 슈퍼스타로 부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 정책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히 영세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자체의 원칙적인 반대가 아니고요. 가능하도록 현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고민점인데 약간 반대쪽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동 유연성은 결국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없으면 쉽게 이 개별 노동자들을 좀 잘라낼 수 있다. 뭐 앞서 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자칫하면은 뭐 고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하나는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죠. 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을 잘하면 그 해고하고 고용하는 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해고를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주들이나 기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너무 그 불신이 크다는 게 하나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유연성이 보호를 해서 그게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나쁘면 어떤 노동 정책을 쓰든 일자리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GM이 철수하느냐. 네,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국에서 자동차 제조하는 거에 경쟁력이 없으면 어떤 노동 보호 정책을 쓰든 보호가 안 되죠. 우리 지금 최근에 조선, 중공업 이런 데서 많은 노동이 지금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노동 시장의 보호를 노동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생산성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를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과 별개의 문제로서 소득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 또 여러 가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OECD, 앞서 인터뷰에 나온 얘기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회원국들이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세계경제 문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기구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경제가 몰락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마셜 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유럽 경제협력기구가 모태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이슈, 환경 문제, 식량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됐고요.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이 회원국들 중에 우리가 좀 꼴찌라는 건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원국 안에 소속돼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OECD에 대한 생각 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생각들 어떤 생각 있으신지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9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장률 깜짝 성장률이다. 3분기 평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도 좋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392조 672억 원을 기록해서 2분기보다 1.4%가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1%가 넘는 성장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요. 이걸 좀 뒤집고 깜짝 성장을 한 겁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010년 2분기 1.7% 이후에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올해 2분기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역시 수출, 반도체 이런 것들 봐야 될까요? 원인으로? 맞습니다. 수출이 6.1%나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011년 1분기 6.4% 이후에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고요. 또 이제 추석 연휴 전인 9월에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우면서 이 전체 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이 기여도가 0.9%포인트나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누린 데다가 이 추경 효과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도 많았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설비 투자 증가율은 0.5%로 작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았는데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는 16.8%가 늘었고요. 이 건설 투자도 1.5%의 증가에 그쳤지만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다만 인간 소비가 0.7%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다시 0%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설비 건설 투자가 일자리로 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3%를 놓고 참 말이 많았는데요. 네, 3분기에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성장률 3%대 회복이 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올해 전체 성장률이 3.1%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4분기에 0.3%만 성장을 하면 연간으로는 3.2% 정도 이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는 3%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린 바 있는데요. 반면에 민간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2.7에서 2.8% 수준인데 민간의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자,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을 봤더니 9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한데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적발된 차명재산이 총 11,776명, 금액으로는 9조 3천억 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인당 7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좀 숨겨왔다는 얘기인데, 차명재산을 좀 종류별로 나눠보면 이 유가증권이 6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과 부동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좀 국정감사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좀 제기된 다스의 이 법률적인 주인을 확인하는 것도 이 차명재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보니까 신고가 많이 늘었네요. 네, 이 차명계좌에 신고가 없으면 사실 좀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2013년에 이 포상금 제도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고 건수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3년에 1,630건에서 작년에는 33,631건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에 1억 900만 원에서 작년에는 11억 9,700만 원으로 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국세청은 앞으로 이 국세행정 업무 전 과정에서 이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그 내역을 이 재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실명 전환이나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소유권 변동 내용을 장기적으로 좀 관리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자, 부동산 관련해서 좀 걱정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는데 실제로 신규 물량 다음 달에 대거 쏟아진다고요?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에 전국적으로 모두 6만 47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50% 넘게 좀 급증한 숫자인데요. 수도권이 3만 8천 가구, 지방이 2만 1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다가 그러면서 일정이 연기된 물량이 좀 많이 넘어와서 네. 다음 달에 이제 물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다음 달 분양 단지에는 서울 강남권 재개발, 또 가천 재건축,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은 강원도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청약 경쟁도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이 임대주택 살아야 되는 신혼부부 청년층 좀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을 통해서 이 매입한 전국 23개 지역에서 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178호를 일단 공급을 합니다. 이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서 이 설립된 리츠가 이 교통이 좋은 도시 지역의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를 주는 방식인데요.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고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걸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월 임대료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서 내달 13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청년과 신혼부부의 70%, 또 이 저소득층 일반 공급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출근해도 일감이 없고 비정규직은 이미 다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고 상권도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 조선업 불황 때문에 힘들었던 거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 GM이 위치한 군산의 현재 이야기라고 합니다. 간간히 이 문제 불거졌지만 본격적으로 GM이 철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정부가 파악한 것만도 약 80만 명 정도가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GM의 회생 노력은 없는 걸까요? 다른 노린수는 없는지까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GM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는 한국 GM의 상황이 단점이 너무 많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13년 두 해만 제외하고는 연속으로 손실이 2조 원을 좀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강성 노조에 대한 노사 합의에 대한 것들도 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네네. 또 뭐 한 10일 전에 이미 통과됐죠. 15년의 의무 경영 기간도 끝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네. 또 거기다가 고비용 저생산 구조, 또 그렇지 않아도 군산 쪽만 하더라도 이미 물량을 줄여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고사 위기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거든요. 네네. 또 여기 점유율 자체가 한국 GM 정도 되면은 또 역량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한 14, 5%까지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모든 악재가 누적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적자가 누적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부적인 고정비를 줄이는 효율화시키는 방법 위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점이 있어야 단점을 희석시킬 수가 있는데 네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더욱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비유를 하자면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을 만큼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네. 뭐 일반적으로 사실 기업들이 이런 큰 기업들도 악재나 수요 둔감 여러 가지 이 불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네. 좀 위기 양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 누적됐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지만 지금 본사가 미국 GM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조금 뭐 고리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가져간다 이런 여러 가지 좀 태도에 대한 의심도 나오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한국 GM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도 미국 GM 본사의 이 어떤 틀에 의해서 완전히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5%가 넘는 고리라든지 또 사실 회사가 어려우게 되면 좀 더 대추다를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거꾸로 본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네. 본사로 많이 빼가는 수준이 많다는 거죠. 네. 이래저래 고리부터 또 여러 가지 매출 원가 대비해서 이득에 대한 부분들은 네네.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도리어 이렇게 이 국내 한국 GM을 활성화시키고 항상 CEO가 와서 얘기하는 게 활성화시키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때는 네. 본사 차원의 노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신호가 별로 좋지는 않고 도리어 가져가는 부분도 많고 이 한국 GM에서 남는 이 실제로 누적 손실액 자체는 이 기업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좀 있기 때문에 미국 본사의 노력 또 한국 GM의 어떤 동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단점이 커지는 누적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이 회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는 한가라는 의문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예, 내년에 지방선거 사실 있고요. FTA 재협상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도 언급한 바가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들 좀 연결돼 있다 이런 배경을 읽는 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미 FTA도 지금 재협상에 대한 것들을 뭐 폐기하겠다 이런 압력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정치 상황을 악용할 우려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뭐냐면은 이 한국 GM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요소로 활용을 해서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차가 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규제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낮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나라하고 FTA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네, 법인데요. 그만큼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미국만 열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럽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다른 수입차들은 국내에서 그렇게 활성화해서 잘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택이라는 이 어떤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국내에서 미국 차가 안 팔린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압력을 가해서 낮춰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결국 소비자가 이 차를 선택할 수 있게끔 품질 제고나 서비스 노력을 해서 다른 경쟁차 대비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본 차나 유럽 차에 비해서는 미국 차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어서 제품에 대한 노력, 서비스 노력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 GM에 뭐 8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수해버린다, 공장 없앤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압박 카드로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 품질을 법에 맞춰야지
법을 품질에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지상우 의원도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뭐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정된 거 보면 과거에 좀 청산했던 그런 전문 경영이 온 것 같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원가도 굉장히 높게 잡아서 본사로 빼가는 돈도 많고 이거 이미 출구 전략 아니냐. 네.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던데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더더욱 걱정입니다. 100년 동안의 GM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글로벌 메이커에 비해서 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접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했죠. 네네. 특히 한국 GM에서 생산한 차 중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쉐보레 브랜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또 독일의 오펠이라든지 또 이 호주의 홀덴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에서도 공장을 정리했고요.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십 가지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 아시아권에서 상하이 GM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네. 일부 지분도 한국 GM에 대한 지분도 상하이 GM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상하이 GM을 전략적인 요소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우리 쪽에 있는 한국 GM 쪽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하청 공장 쪽으로 이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 효율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이게 아니라는 것은 신호는 한국 GM에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안심해라. 전혀 이런 거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악재만 누적되고 또 관행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뭐 이번 달도 그렇지만 다음 달이 더더욱 위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고민사항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용된 인원이나 영향받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우리 산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용당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참 걱정할 거리가 많은데 정부도 일단은 심각하다. 대처를 좀 시나리오별로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만 나왔고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또 FTA 협상 과정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10일 전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 10일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네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노사 분규가 없게끔 안정화시키고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할 수 있어서 특히 점유율도 좀 올려가면서 네네. 한국 GM의 역할이 이 정도다. 그래서 전략적인 기지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차종에 대해서 R&D에 대한 것들을 한국 GM이 맡는다든지 전략적인 지역 기지로 만들어서 단순한 하청 공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없다는 것이 더더욱 걱정거리고요. 그렇다면 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탱탱하게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위기감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또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정리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신호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를 살려서 다시금 좀 잘 되게 하겠다라고 볼 만한 요소, 그런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평가해도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비용 저생산 구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강성 노조입니다. 네네.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미국 GM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노조에 비해서 자동차 노조 쪽이 좀 세죠. 강성 노조 이미지가 네. 굉장히 크게 외국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회사는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사 합의를 봤다. 또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악재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신차에 대한 품질 경쟁력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1, 2개월 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몇 개월 사이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카드가 없다는 거. 네. 근데 악재는 누적되고 있다는 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네. 없지만은 그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뭔가를 좀 눈여겨 찾아보고 협의라든지 노사 안정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구사를 해서 좀 협의를 한다든지 네. 이런 역할 분담을 최소한 끈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빛이 들어올 작은 틈 하나라도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정부와 환경, 주변 환경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노조도 좀 강하게 지금 뭐 중국 자본에 넘길 경우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해외에는 좀 이런 문제 잘 푼 사례는 없을까요? 물론 GM이 효율성으로 유명한 회사다 교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 좀 이런 난리들 우리나라만 겪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그 나라에서의 어떤 매출을 올려서 점유율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네. 차가 잘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장은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R&D 일부를 줘서 그쪽에서 키우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항상 만성으로 돼 있던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탈피를 해줘야 됩니다. 네. 워낙
높게 받는 비용도 높지만 이건 선진국으로 가면으로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거를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생산량을 올려야 됩니다. 다른 외국 공장에 비해서 우리가 30-40%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비용은 더 나가는데 생산량은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 외국으로 넘어가지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이런 신호는 당장 나오는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외국에서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노사 분규로 인해서 1950년에 도요타는 상당히 큰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서 다시는 분규 일으키지 말자라는 합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50년대 이후에 60여 년 동안 한 번도 노사 분규가 없었습니다. 예. 서로 양보하고 내회사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노사 양측이 내회사 서로 배려하는 부분들 이게 좀 필요한데 지금 경쟁 모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은 특히 어떤 자동차 메이커보다 한국 GM이 지금 노사 안정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네.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장을 정리한다든지 효율의 측면에서 가게 되면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그 국내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제 말이 좀 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네. 안 좋은 신호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각자 입장에서 똑같은 답답함이 있겠지만 이 깨져버린 신뢰 그리고 찾지 못하는 회생 가능성의 좋은 시그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걱정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많습니다. 이슈의 핵심에 있는 얘기 알아보는 뉴스 경제 수업.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와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기사 하나를 띄워뒀는데요. 모든 화살표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치 이런 표현 나옵니다. 네, 저도 뉴스에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정확히 이게 뭐지? 국고채가 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채금리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랑?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뉴스 보시면은 금리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네네. 금리는 대표적으로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은행에다 돈 빌려주고 받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네. 한국은행이 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한 1.25% 되고요. 다음으로는 국민들이 은행에다 빌려주고 그러니까 예금을 하고 받는 금리죠. 예금 금리. 네. 예. 그거는 이제 1년 만기 금리가 지금 1.9%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리가 있어요. 네. 이게 국채금리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국채금리는 만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말이죠.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CJ라든지 이런 회사한테 회사채를 발행할 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받는 게 이제 회사채 금리인데 보통 이거는 한 3년 만기로 돼 있고 회사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국채금리는 지금 국가에다가 국민들이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3년물, 5년물, 30년물까지 있어요. 네. 이 국채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데 만기를 그러니까 이제 발행을 하면서 만기를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다 그러면 만기가 10년짜리인 국채인 거고요. 10년 뒤에 국민에게 그걸 사는 국민에게 갚아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래서 지금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총 6가지의 그 기간이 다른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발행 물량은 10년물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5년, 20년물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10년물 국채를 맞습니다. 인용을 하는 거는 유동성, 즉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이 10년물이거든요.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거래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지금 10년물 국고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그 4개의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조금씩 상승폭은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니까 누구에게 빌려주든 비슷하게 오르고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정부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율이 내려가고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금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보시면 알지만 이제 경제 상황이 점점 좋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대가가 금리인데 그게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을 많이 빌려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미국이 그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 금리도 올린다라고 그런 하고요. 상황이 될 거니까 시장이 이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지금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1년 기준 최고다. 스프레드 이게 격차라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프레드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하고 각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개 그 금리들 사이의 차이인데 네네. 이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도 앞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게 일정하게 지금 스프레드라는 게 일종의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요. 네.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뭐 지금 나라가 무슨 크게 더 위험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올려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 이 국채금리가 변동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때 기준금리라든가 단기금리 같은 것들이 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거죠. 단기금리도 오를 거다 하는 신호를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채권 매각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뭐 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렸거든요. 네네. 그랬는데도 장기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장기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는 장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장기금리를 보고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지금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갖다 팔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듯이 미국에서도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10년물 국채금리 앞서 여러 가지 금리 변동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뭐 국채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채권을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채가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더 선호하게 되면 국채를 덜 사게 될 테니까 국채금리는 더 오를 거고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국채금리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246님 택시기사님이신데요. 참 어렵다고 손님 없다고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